안녕하세요. 프라임타임의 준입니다. 오늘은 혼자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BK님께서 지금 여행 중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획득한 시계 브랜드들. 시작에 앞서서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추려서 10가지 정도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뚜루비용이에요. 바로 브레게가 만든 뚜루비용. 다이얼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뭔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그게 그냥 밸런스 휠만 도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톱니 같은 게 360도 회전을 해요. 이게 이제 뭐 중력을 이겨내는 장치니 뭐니 이러면서 오차를 혁신적으로 잡아준다라고 해서 알려진 장치인데요. 이건 바로 브레게라는 브랜드에서 1801년도에 만들어낸 오차를 줄여내는 장치예요. 오늘날의 이 뚜루비용은 약간 퇴색되기도 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 뚜루비용이 정말 비싼 시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였는데 요즘에는 중국 브랜드들이 이 뚜루비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비싼 고급스러운 무브먼트의 느낌이 좀 퇴색된 게 없잖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뚜루비용이 뭔지 잠깐 알아보고 갈까요? 이 1801년에 브레게가 특허를 취득을 하는데 브레게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라는 사람이 만든 브랜드고 나폴레옹이 고객이기도 했고요. 마리 앙뚜아네트도 브레게의 고객이었어요. 그래서 뚜루비용이 도대체 뭐냐? 이 1800년대 초반에는 손목시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 가지고 다니던 휴대용 시계는 포켓워치예요. 이 당시에는 뭐 기술이 많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포켓에서 포켓워치를 들어서 올릴 때 그 동작을 할 때 오차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차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만들어진 게 뚜루비용이에요. 시계에는 밸런스 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감겼다 풀렸다 감겼다 풀렸다 하는 그 동작에서 디귿자 모양으로 생긴 팔렛 포크랑 이스케이먼 휠이라는 게 맞물려 있어요. 근데 이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초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이스케이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스케이먼 시스템 자체를 둥근 케이지, 그러니까 트랙 같은 거 안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1분 혹은 4분에 한 바퀴를 돌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이스케이먼 시스템 안에 움직이는 힘을 부여한 거죠. 빙글빙글 돌려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일정하게 회전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기 때문에 중력으로부터 발생되는 미세한 오차를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진화되냐면 밸런스 휠까지 같이 돌려버려요. 360도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 전체를 3축으로 돌려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퍼페추얼 캘린더를 뽑아봤는데요. 이 퍼페추얼 캘린더는 사실 1762년 영국의 워치메이커 토마스 머지가 포켓 워치용으로 발명했다 해요. 근데 이거를 손목식으로 옮겨 놓은 게 바로 파텍 필립인 거죠. 1925년에 발표했다고 하고요. 이게 퍼페추얼 캘린더로서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문페이지도 달려 있는데 아쉽게도 윤년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무브먼트는 아니었다고 해요. 훗날 1955년에 AP가 윤년을 계산할 수 있는 퍼페추얼 캘린더를 만든다고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메가의 코엑시얼 이스케이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 코엑시얼 시스템의 근본적인 핵심은 아까 브레게 편에서 말씀드렸던 그 팔렛 포크가 디귿자가 아니라 이렇게 삼지창 모양이에요. 3개. 이 3개의 삼지창이 이스케이먼 휠과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정감 있게 이스케이먼 시스템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 있는 그 레딧 있죠. 오메가 포럼 같은 데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오메가 코엑시얼 시계를 샀는데 10년 정도를 썼는데도 오차가 크게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버홀 주기가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오메가가 이 코엑시얼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무브먼트의 퀄리티가 몇 단계 올라간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롤렉스의 오이스터 케이스를 뽑아봤습니다. 오이스터 케이스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거창하잖아요. 근데 오이스터라는 것은 롤렉스의 언어예요. 그래서 오이스터는 방수라는 뜻이에요. 이걸 롤렉스가 1926년에 만들었는데요. 과거에는 시계 그 미드 케이스를 보면 파팅 라인이 보여요. 그러니까 시계가 반반으로 갈리는 거죠. 근데 롤렉스가 이러한 구조 자체가 방수에 취약하다라는 걸 알고 구조 자체를 변경한 거죠. 시계 자체를 통으로 깎아서 구멍을 파고 케이스백이라는 걸로 뒤를 닫아버린 거죠.
이 방식이 오이스터 케이스의 방식이에요. 오늘날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시계들이 롤렉스 오이스터 케이스의 형식을 따라오고 있어요. 롤렉스가 이렇게 오이스터 케이스를 만들고 나서부터 많은 브랜드들이 이런 방수 케이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1932년도에 오메가에서 마린이라는 상업용 다이버 시계를 만들어내는데 1953년도에 결정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블랑팡의 50 페럼즈가 되겠습니다. 로테이팅 베젤이 들어간 현대식 다이버 시계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로테이팅 베젤은 론진이 만든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잘 조합해서 1953년 바제 월드쇼에서 출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롤렉스는 1년 뒤인 1954년에 서브마리너를 발표하는데 훗날 과거에 만들었던 서브마리너를 살펴보니까 1953년도에 만들어진 시리얼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롤렉스는 서브마리너의 탄생 연도를 1953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테이팅 베젤이 탑재된 현대식 다이버 시계에는 논쟁거리가 있어요. 바로 발표 시기와 생산 시기에 대한 논쟁거리가 있는데요. 블랑팡과 롤렉스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파네라이가 ETA 무브먼트를 마치 자사 무브먼트처럼 속인 적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페레즈 코프라는 매체에서 작년에 이 블랑팡 50 페럼즈의 역사는 날조됐다라는 아티클을 내놨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시계 역사학자도 아니고 자세한 건 제가 밑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는요, 예거 르크루트 리베르소를 뽑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이코닉한 시계예요. 시계가 네모나게 생겼는데 뒤집어서 시계를 감추는 거죠. 이게 사실 스포츠 시계였대요. 폴로라는 게임 있잖아요. 일반 시계를 차고 막 게임을 하다 보니까 시계 유리가 깨지고 데미지를 입고 막 그랬나 봐. 그래서 폴로 게임을 할 때는 페이스를 뒤집어 놓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사실 예거보다 먼저 이 리베르소 케이스를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바로 파텍 필립이에요. 레퍼런스 106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거로부터 8개의 리베르소 케이스를 구매해서 자체 브랜드로 제작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것은 이게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해요. 주문 제작형이었고 파텍 필립의 공식적인 판매 라인업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딱히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아이코닉한 디자인이고 훗날에는 이제 이게 듀오 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뒷면에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GMT 시계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기도 하죠. 자, 7번째는 바로 오데마 피게의 로얄오크가 되겠습니다. 정말 이 1972년도에 AP에서 만든 역작 중에 역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통합형 밴드 스타일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이게 왜 정말 대단하냐면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고 지금도 이 통합형 밴드의 스타일은 가장 멋있는 시계로 사랑받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통합형 밴드라는 스타일을 롤렉스가 가장 먼저 만들었대요. 롤렉스 마이다스라는 시계가 있어요. 1964년도에 나온 시계인데 근데 놀랍게도 제랄드 젠타가 만든 시계예요. 근데 로얄오크를 좀 더 쳐주고 싶은 이유는 롤렉스의 마이다스는 약간 뭐라 그래야 돼요? 주얼리 같은 느낌의 시계인 거고 이 AP의 로얄오크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가 스포츠 시계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는 해답 같은 디자인이에요. 사실 여기에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AP는 다른 회사들보다 몸집이 작았고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거야. 거기다가 1969년도에는 쿼츠라는 게 나와서 쿼츠 크라이시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스위스 시장이 완전 망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궁여지책으로 이것저것 다 해봐요. AP도 그 중에 하나였겠죠. 그런데 AP 같은 경우는 회사가 너무 작아서 판매를 SSIH라는 회사에서 대신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유통을 해준 거죠. 그 당시에 SSIH는 오메가 티소 연합의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1970년 4월 달에 그 바젤 월드 쇼에서 SSIH의 핵심 인물 3명이 나오는데 그 3분이 AP의 수장인 골레이를 불러옵니다. 야, 너희 이래서 안 돼. 망해. 뭔가 좀 아이코닉하고 좀 괜찮은 것 좀 만들어봐. 롤렉스 봐봐. 서브마리너로 얼마나 히트를 쳤어. 너희도 뭔가 스포츠 시계 같은 게 필요해.
그래서 그 요청한 걸 토대로 골레이가 사람 하나를 급하게 잡아옵니다. 그게 바로 제랄드 젠타인 거죠. 그래서 제랄드 젠타가 로얄 오크를 딱 내놨는데 이게 뭐예요? 세상에 처음 보는 디자인의 팔각형 베젤을 썼어요. 거기다가 육각 스크류를 박아놓고 굉장히 멋있게 디자인을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파텍 필립도 제랄드 젠타를 잡아다가 노틸러스를 만들고 IWC도 젠타를 잡아다가 인제니아라는 시계를 만듭니다. 그런데 SSIH 입장에서는 저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소호흡기를 딱 달아줬는데 너무 잘 되네? 고향에 돌아와서 뭐 할 거예요? 오메가랑 티소 불러다가 갈굴 거 아니에요? 묻자고 하는 얘기예요. 야, 너희들도 저렇게 좀 만들어봐. 비슷하게. 똑같이 베끼진 말고 좀 비슷하게 만들어봐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오메가랑 티소 제품들을 보면 통합형 밴드 시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PRX가 나온 거고 그걸 통해서 콘스탈레이션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이건 트렌드였어요. 이 일체형 통합형 밴드는 트렌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이런 비슷한 형태의 시계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이제 좀 조사하다가 보니까 그게 정말 예전부터 궁금했었거든요. 블로바라는 시계를 보면 로얄 오크랑 똑같이 생긴 시계가 있거든요. 사람들 말로는 AP가 젠타한테 연락하기 전에 이미 블로바한테 프로포즈를 한번 했다가 까였던 시계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까였는데 로얄 오크로 나오고 나서 잘 되니까 블로바가 그냥 출시해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블로바가 그냥 베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8번째는 제니스를 뽑았습니다. 제니스의 엘 프리메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뽑았습니다. 저희가 엘 프리메로 크로노마스터 스포츠 모델을 리뷰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깜짝 놀랐었는데 사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10비트 구동이에요. 5진동짜리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인데 하이비트가 만들기 어려워요. 왜냐면 내구성을 요하기 때문에 만들기 까다롭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1969년에 세계 최초로 발표를 하죠. 다른 회사들은 기존에 있는 무브먼트에다가 크로노그래프 모듈을 얹는 방식인데 얘네들은 그냥 통합형으로 무브먼트 자체가 크로노그래프를 위해서 탄생한 무브먼트였던 거예요. 물론 이제 1969년에 등장하는 세이코 그리고 태그 호이어와 브라이틀링의 연합 크로노매틱 이런 회사들이 나오는데 얘네들보다는 늦게 출시를 해요. 발표는 가장 먼저 하는데 상용화는 가장 나중에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9번째는 글라이신인데요. 글라이신 하면 뭡니까? 에어맨이죠. 에어맨. 1953년 바젤월드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롤렉스는 1년 뒤인 1954년에 GMT 마스터를 출품하는데 롤렉스랑 글라이신이랑은 결이 달라요. 롤렉스도 세계 최초의 GMT 시계가 맞고 글라이신도 세계 최초의 GMT 시계가 맞아요. 왜냐? 글라이신은 3핸드 방식이고 롤렉스는 4핸드 방식이에요. 사실 오늘날에 거의 모든 시계 회사들이 GMT 시계를 만들 때 롤렉스 GMT 마스터의 레이아웃을 따르거든요. 그 반면에 글라이신은 그냥 굉장히 스마트하게 3핸드로 만든 거예요. 아워 핸드가 2번 돌아야지 하루가 되잖아요. 근데 글라이신은 한 바퀴를 돌았을 때 하루가 되게끔 설정을 해놓고 회전 베젤을 통해서 세컨 타임존을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설계한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부작용이 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6시는 6시가 아니라 12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바로 세이코의 쿼츠를 뽑았습니다. 1969년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크로노그래프,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의 해예요. 제니스, 태그 호이어, 세이코 이런 회사들이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를 출시하고 그리고 오메가는 달에 갔다 오죠. 대환장 파티 분위기인데 1969년도 하필이면 또 69년이야. 12월 24일 날 아스트론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세이코가 쿼츠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상용화를 하죠. 사실 블로바가 아큐트론이라는 시계를 만들었어요. 1960년대. 전기의 힘을 빌려서 움직이긴 하는데 쿼츠는 아니야. 그리고 해밀턴도 마찬가지예요. 57년도에 비슷한 형태의 시계를 만들지만 쿼츠는 아니었어요. 전지의 힘을 빌려서 구동되는 그런 전자시계였던 거죠. 근데 세이코는 쿼츠 시계를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가격 파괴. 근데 가격 파괴뿐만 아니라 뭘 해요? 정확도를 100배 이상 끌어올린 것 같아요. 바로 시계 산업의 혁신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까지나 뭐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오토매틱 시계나 뭐 기계식 시계, 물 흐르듯이 흐르는 수입 세컨핸드 같은 게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표준이었어요, 옛날 시계는. 근데 갑자기 1초에 한 칸씩 절도 있게 끊어서 간단 말이죠. 더 멋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한 10가지 정도를 알아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빠진 부분도 꽤 많아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딱 10가지 정도로 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은요, 저희가 또 재밌는 컨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 구독자님을 모셔다 놓고 구독자님의 컬렉션을 좀 살펴볼까 해요. 그때는 BK님이 또 나오시니까 오늘 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다음 편에 재미있는 컨텐츠로 준비 열심히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